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우리 포트폴리오를 참 탄탄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건강도 중요한데 실제 우리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백년의 아침 같은 건강 프로그램도 여러분께 주기적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또 여기 오에핏도 그렇고 방금 확인했었던 우리 삼진제약 제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여러분께 계속 제공을 해드리는 게 정말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라고 열심히 우리 또 관련한 그 직군에 있는 분들이 읍소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 중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저는 이게 진짜 싫어해요. 주말에 저한테 이제 이 오에핏 중에 차즈키를 제가 한번 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드셔보시더니 어머니께서 눈이 약간 이제 뿌여시고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괜찮아지셨다고 이걸 더 먹어야겠다고 도나 이거 좀 시켜줘 그래서 저도 이제 바로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가격에 드셔보시고 나한테 정말 효과가 있다 하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좀 혜택을 드릴 때 쟁여두세요. 예, 그래야지 여러분께도 이제 뭐 계좌 조금 마이너스 나도 내 건강 지키는 거 플러스 나면은 뭐 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뭐 운동도 좋고 몸에 좋은 것도 챙겨 먹고 하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글로벌 인터뷰 두 번째 시간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컨디션 좋으세요? 오늘은 또 이제 무난무난하게 컨디션은 나쁘지 않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매번 약간 이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딱 우리 유사남님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고 어째, 계셔가지고, 아, 이거 혹시라도 좀 약간 이제 힘이 빠지셨을까 싶기도 하고, 혹은 이제 건강을 더 이렇게 되찾으시면서 또 활기차시게 싶은데, 오늘 약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제 느낌일까요? 어저께 좀 잠시 좀 뭐 좀 하느라 좀 늦게 네. 잤더니 평소보다 좀 피곤해 보일 수는 그쵸, 그쵸. 예, 저희 있겠다고 매의 생각되네요. 눈으로 우리 또 유사람님의 피곤함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의 그 미국 풍경을 항상 담아주시는데, 이번에는 룰루레몬 매장을 보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찍은 건 아닌데요. 사실 저번 한 며칠 전에 룰루레몬 매장을 갔는데, 근데 음. 생각보다 예전만큼 사람이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어닝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룰루레몬의 붐이 좀 식어간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룰루레몬의 매출과 실적이 전체적으로는 좋지는 않았죠. 이제 이거를 자사주 매입으로 전체적으로 살려주는 부분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옛날만큼 룰루레몬에 이제 많이 들리는 이제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약간 좀 럭셔리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좀 줄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따로 한번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네. 룰루레몬. 사실 미국에서도 요거 할인 좀 안 하기로 유명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재미난 포인트가 있는데, 네. 이게 원래 룰루레몬이 자주 사용하던 이제 광고 방식이 하나인데, 음. 일부러, 요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운동 선생님들이나 인스트럭터들은 되게 디스카운트를 크게 줍니다. 이제 그분들의 아이디가 있고 자격증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싸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어. 만약에 요가 선생님들이 이런 복장을 입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있던 학생들이, 이걸 보고 요가 선생님은 이걸 입는구나 싶어서 가서 이제 룰루레몬을 같이 사게 만드는 이제 선원 구조가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이제 요가나 그런 부분들도 예전만큼 유동성이 넘쳐날 때 관심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음. 식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스포츠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할인해주고, 사실 뭐 뷰티 업계도 뷰티 업계 종사하면 할인해주고, 이런 프로모션을 많이 하긴 하는데, 룰루레몬, 사실, 이 요가복 업계 뭐 에르메스다, 뭐 샤넬이다, 이렇게 불리면서 엄청나게 정말 탄탄한 고객층을 유지했다가, 이게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크랙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소비가 결국 깨지는 건가 싶기도 한데 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올려놨으니까 그 올려둔 가이던스만큼 향후 분기의 실적도 그다음 또 실적 발표 내용에서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지난주 주요 키워드였던 두 가지 내용 먼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키워드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PC 물가 지수고요. 그리고 이 PC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일단 정확히 말하면 한 달 기준으로는
예상치도 나왔고 1년 기준으로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꺾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PC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3개월 평균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이 코어와 헤드라인 양쪽에서 관측되기도 했었고요. 내구재 같은 경우 7월 한 달 동안 0.3% 감소하면서 특히 자동차 및 부품 쪽에서 내구재에서 큰 감소폭이 있었고 비내구재는 식음료와 의류가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0.1% 증가라는 굉장히 양호한 수치가 나왔고요. 여기서 여전히 변수로 작용했던 게 그리고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CPI 수치 PC에서도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0.4%라는 조금 높은 수치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 끈적끈적한 수치는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평균치로는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는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트렌드를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 쪽이나 운송 서비스는 안정적인 흐름이 좀 나왔고 코어 PC 같은 경우는 0.2% 증가로 이제 전월과 비교해도 안정적인 상승세가 좀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지표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엔비디아의 어닝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쁜 어닝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역시 높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블랙웰에 대한 문제는 많이 일단락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사실 엔비디아가 어닝을 발표한 당일날 꽤 많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일단 매출과 EPS 양쪽 다 좋은 성적이 나왔고 마진율이 좀 문제였지 않았나 싶은 지표가 좀 나오긴 했는데 가이던스도 예상치 상회, 매출도 EPS도 상회를 했지만 이제 또 가이던스에서 조금 우리가 좀 아쉬웠던 게 가이던스의 평균치,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 시장의 컨센서스는 자체는 높았지만 여태까지 엔비디아가 항상 엔비디아는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의 상단을 넘는다는 게 너무 익숙해졌던 건지 이 32.5빌리언 달러라는 수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37빌리언 달러까지 예상했던 기관들이나 시장이 있다 보니까 그걸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좀 시장이 좀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주식을 관련해서 자사주 매입 50빌리언 달러 규모를 발표하면서 사실 어닝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닝콜 내용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블랙벨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블랙벨 관련돼서는 분명히 우리가 4분기부터는 딜리버리를 한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4분기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대량 생산이 시작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블랙웰의 칩을 딜레이한 거는 성능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커다란 거는 생산 수율. 결국 우리 회사의 이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블랙홀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더 많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생산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을 변경한 거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기능적 변경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마진율. 사실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지 않았는데 마진율이 75%를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더 마진율을 높이는 것 자체는 아마 어렵다라는 걸 사실상 우회해서 인정을 했고요. 또한 자동차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 중국 관련된 매출은 이번에 굉장히 커다란 상승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경쟁사 뭐 새로 나오게 되는 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어차피 경쟁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끝난 이후에 사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생산량이 매 분기보다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수치를 주는 거를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또한 블랙웰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하면서 블랙웰은 그냥 새로운 칩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AI의 인프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산업이 내년에도 크게 성장할 것이고 우리는 결국 지금까지는 만드는 대로 블랙웰이 팔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게 이건 좀 재미난 내용이지만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챗GPT가 아무래도 요번에 다시 또 자금줄을 모집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자기만의 AI를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이번에 다들 다 같이 엔비디아도 포함해서 이번에 챗GPT에 투자를 하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AI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AI의 투자는 늘어날 것이고 구글과 메타가 결국 뭐 주요 매출의 40%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결국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AI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무튼 이번
이번에까지는 수요가 공급을 넘을 것은 이미 확정이고 블랙웰의 지연도 사실 최소화됐고 지연 자체도 수요를 맞추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장의 선반영이 너무 높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클라우드 제공을 할 생각은 없냐라는 질문이 사실 시청자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될 가능성이 없다 생각도 없고 엔비디아는 AI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업체에 부품을 제공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확실히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집중할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어닝이 나오고 나서요. 많은 기업들 사이에서 많은 기관들이 결국 엔비디아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거의 뭐 한 70%는 상향 조정을 하고 30%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올리는 방향성으로 가기도 했었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기업은 기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떨어졌고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가 떨어졌는데도 생각보다 시장은 잘 버텨줬죠. 사실 그 당일날 엔비디아만 떨어지고 나머지 주식들은 좀 올라가는 경향이 보였는데 그 말 뜻은 엔비디아의 기업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었다.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아무래도 그냥 엔비디아 개인에 대해서 좀 실망했던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았는 게 아마 좀 대부분들이 생각했던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 경제 지표, 뭐 PC나 또 가장 주요했던 실적 발표 엔비디아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번 주 주요 키워드 네 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일단 뭐 고용 관련한 데이터가 과연 이제 향후 FMC에서 50bp 인하를 만들게 될 만한 또 지표가 나올지 여부, 또 뭐 오펙 생산량, 중국 부양체, 슈퍼마이크로 공매도 리포트 관련한 내용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일정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요 키워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일단 오늘부터 여러 가지 스케줄 짚어보면은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노동자 레이버데이라고 해서 쉬어가는 날입니다. 다행히 장이 열리지 않고 여러 가지 지표도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실업 관련된 혹은 노동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은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방향성이 나오고 있고 저번 같은 경우 ISM 제조업이 크게 떨어지면서 시장에 큰 타격을 준 적이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래도 제조업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게 대부분들의 예상이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고용 지표가 43.4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예측치가 800만 건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목요일 날은 ADP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수당 청구건수,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까지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가 나오고요. 금요일 날은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실업률까지 사실상 아마 이번 주에서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표인 실업률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아마 요게 아마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그날 중요한 날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네. 주요한 일정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자세하게 좀 보겠는데, 지난 이제 8월에 시장을 좀 힘들게 만들었었던 고용 관련한 데이터가 이제 곧 발표가 됩니다. 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대부분들의 지표에서 전달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진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파월이 이번에 잭슨홀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업률이 상승하면 무슨 일을 다 해서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25bp 말고 50bp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실업률이 갑작스럽게 4.4, 4.5까지 오르게 된다면 파월은 무슨 일을 다 해서 막긴 할 겁니다만 사실 7월 달 자체에 실업률이 좀 높았던 것, 혹은 전체적으로 비농업 고용 지수가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낮았던 것이라고 평가받는 데는 태풍의 영향이 좀 있다라는 평가가 좀 많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뭐 저도 뭐 그날 그 한 달에 사실 좀 많은 일이 좀 생기고 했다 보니까 당연히 그 한 달에 여러 가지 실업률이 높았던 건 사실이나 미국 자체가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막 실업이 무너지거나 노동지표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미국에서 직접 살고 있는 입장상 실질적으로 저도 꽤 많이 오퍼를 받았고 아직까지는 실업률 관련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고 무너진다는 조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이
쿨링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크게 늘지는 않지만 연속 실업수당 건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계속 있거든요. 그런 뜻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잘리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이다 보니까 저는 이번 달 정도는 아마 실업 관련된 지표들이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여기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건 아마 졸지 직장 창출 데이터하고 그리고 ISM 제조업 그리고 비농업 그리고 실업률까지 생각보다 많은데 이 모든 것들 지표들이 아무래도 결국 노동시장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너무 낮게 나오게 될 경우는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50bp 이하니까 주식 상승하지 않을까요?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없고요. 일단 노동시장이 지금 저거보다 악화가 된다라는 얘기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가까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파월이 50bp를 인하를 하더라도 만약에 실업 관련된 지표가 높게 나오게 된다면 결국 시장에서는 패닉 셀링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5bp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높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50bp를 할 만큼의 만약에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노동 관련된 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그 전에 앞서서 아마 전체적으로 시장이 폭락하는 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잭슨홀 미팅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50bp 인하에 대한 그 페드워치 툴의 30% 이상의 확률을 보면서도 이제 시장에서는 파월의 말을 100% 신뢰하지는 않고 역시나 파월이 그런 것처럼 FMC 연준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다라는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다양한 실업 관련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면 또 그 50pp 이하에 대한 확률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는 오펙 플러스의 10월 생산량이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물가 둔화가 저번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유가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 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주 급격하게 유가가 떨어지는 이제 하루 만에 76달러이던 유가가 73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3.11%나 급락을 했고요. 10월에 아무래도 18만 배럴을 증산해 220만 배럴 감산량을 내년 9월까지 계속 되돌릴 수 있다는 뉴스가 로이터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로이터가 오펙 플러스는 10월부터 계획된 감산량 축소를 지속적으로 이제 없앨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 감산량 축소가 줄어든다는 건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유가의 하락이 더욱더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미리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유가가 내려간다는 소리는 웬만하면 인플레이션은 잡힌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유가가 제가 봤을 때는 광범위하게 여러모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CPI, PCE가 낮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세이빙이라고 하죠. 이제 예금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연준은 확실히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꿀 때가 왔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가도 사실 가장 큰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흔들리면 안 된다 싶은데 또 최근에 유가가 거의 뭐 배럴당 80달러 가까이 올라갔을 때 시장이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도 이제 유가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크게 시장에서는 뭐 염두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오펙 플러스 10월 생산량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이 또 유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 중국 소식을 또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금요일 날 이제 중국 주식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에서 7,200조 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재융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주택 소유의 대출 부담을 줄여서 소비를 촉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의도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계획에 따르면 결국 주택 소유자들은 일반적으로 은행의 모기지 조건을 조정하는 1월 이전에 현재 대출을 받은 은행들과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 중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한 것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추가적으로 금리 지금 이미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재융자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냈던 돈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돌려받아서 내가 지금 당장 다른 곳에 소비할 수 있는 돈도 생기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유동성이 크게 날아나는 효과가 좀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 주로 예전에 오래전 주택을 매입했는데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게 되게 되면서 기존 주택 구매자들이 돈을 안 쓰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유동성 공급 방안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여태까지의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신규 주택 구매자들에게 도움이 됐던 것이라면 이번에 나온 정책은 기존 주택 구매자들 훨씬 더 큰 판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소식이 나온 이후에 전체적으로 중국들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국 이게 얼마만큼 중국의 소비를 살려줄지는 다음 달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허용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허가가 날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련한 기업, 사실 이제 과거에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국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약간 이 소식도 드물고 관련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우리 유선남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어때요? 그럼 뭐 질문도 좀 덜 받으시지 않으세요? 저는 원래 이제 저희 유튜브 시청자들이 많이 놀리는 게 이제 중사남이 예전에 제가 중국주들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투자를 아, 했던 적이 그래요? 있었어서 네, 네. 중사남이라고 합니까? 예전에 이제 사실 제가 원래 맨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게 중국 주식 중에 하나를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일기장처럼 쓰다가 아, 시작한 거라서 이제 네.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많이 시청자들이 많이 놀리세요. 많이 아, 놀리시는 경우가 그러면 좀 있어요. 그런 투자 분위기를 더 잘 아시겠네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게 결국 중국주들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소비 시장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음, 럭셔리 마켓 같은 쪽은 중국을 피해갈 수도 없고 뭐 스타벅스도 나이키도 최근에 결국 실적이 안 좋은 이유 중 큰 부분은 중국 쪽의 매출 부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려고 요즘에 사실 중국주를 잘 투자는 하진 않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음, 중국주들이 뭐가 됐건 저평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평가가 되는 이유가 네. 명확하게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이 그쵸.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면 언젠가는 또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겠지만 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전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관찰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지난주 핫한 이슈가 됐었던 그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나온 공매도 보고서 리포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 가장 주요 골자였습니까? 네, 일단 슈퍼마이크로에 대한 공매도 리포트를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를 좀 해왔는데, 안 그래도 요거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엄청 올라왔던 회사 중 하나죠. 사실 뭐 결국 이 AI 관련된 열풍에 힘입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수익을 올리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회사 중 하나인데, 이번에 힌덴버그 리서치를 통해서 공매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힌덴버그 리서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두 가지로 대표되는 이제 공매도를 친 회사인데요. 하나는 니콜라가 자동차를 굴린 거에 대해서 공매도 리포트를 발간하게 되면서 니콜라의 주가가 10분의 1 미만으로 이제 거의 한 50분의 1 정도로 떨어졌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니콜라의 주가가 하락하고 아다니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그룹 내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공매도 리포트를 맞고 주가가 거의 한 80% 떨어진 회사도 있을 정도로 사실 힌덴버그 리서치의 공매도 리포트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회사 같은 경우는 블록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복구하기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벽하게 모든 부분들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에 나오게 된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요, 사실 예전에 이미 회계 문제가 좀 있었던 회사입니다. 이제 힌덴버그 리서치가 지적한 사항이 네 가지가 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SMCI의 회계 문제, 두 번째는 미공개된 순환거래, 세 번째는 제재 및 수출 통제 위반, 그리고 네 번째는 품질 문제로 이뤄가는 점유율이라고 이렇게까지 네 가지가 이야기가 많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SMCI의 대응이 사실 좀 문제가 됩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게 돼서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회사는 루머와 추측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겠다고 했고 심지어 자신들의 회계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걸 늦췄습니다. SEC의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SMCI의 주가가 급락을 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회사들에게도 좀 악영향을 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이 SMCI가 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2000 사실 18년 당시에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일시적으로 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적절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상장 폐지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2020년 8월에 2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부정확하게 인식하고 비용을 과소 계산해서 매출 수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회계 위반으로 SEC에 대해서 기소가 됐어. 여기에 대해서 SEC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여기에 관련된 인원들을 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이런 고용직을 다시 고용했다라는 게 힌덴버그 리서치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전직 영업사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회고된 모든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2024년 4월에도 소송을 당했는데 SMCI는 SEC와의 합의 후 3개월이 지나서도 다시 또 이런 회계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다시 또 2024년에도 소송이 됐고 결국 SEC 이후에도 영업사원들은 할당량을 채우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부분 배송이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일부러 유통업체와 채널로 판매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국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2018년 초 회계 스캔들로 퇴사한 고위 직원들이 이미 재채용 3명이 각각 재채용이 됐고 이사회 멤버, CEO를 보좌하는 컨설턴트, 부사장으로 근무 중이라는 게 이미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걸 이것보다 더 사실 커다란 뉴스가 아직 남아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슈퍼마이크로와 CEO의 형제들이 운영하는 회사들과의 순환 거래가 사실 계속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회사가 순환 거래에 대한 의심으로 좀 지목이 되는데 바로 하나는 에이블컴과 하나는 컴퓨웨어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이런 순환 거래 같은 경우는 이 슈퍼마이크로의 CEO의 형제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두 회사가 사실상 자신들의 매출을 주고받으면서 매출 부풀리기로 보이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내부 회계 정보로 이거를 자신들의 매출로 잡아주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부풀리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에이블컴 같은 경우는 SMCI의 서버 셰시와 기타 부품들을 제조하고 조립하는 회사고요. SMCI에서 거의 99%에 해당하는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SMCI의 물류 및 제조 공간을 임대하면서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컴퓨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공급 장치와 기타 부품을 제조하고 여기도 CEO가 빌 리앙이라고 찰스 리앙의 또 다른 형제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같은 캠퍼스에 있고 결국 SMCI가 에이블컴과 컴퓨웨어에 부품을 제공하고 다시 구매하는 방식은 순환거래 위험을 초래하고요. 그리고 관련 거래 관련해서 사실 충분히 투명하게 공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안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식 및 비공식 특수관계의 관계가 회계 처리의 의심 근거로 작용하고 슈퍼마이크로 CEO의 친척이 실질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에이블컴과 컴퓨웨어로부터 9억 8,30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는 게 힌덴버그 리서치의 내용이고 결국 2020년 이후 미국의 에이블컴 대미 수출 중 99.8%가 SMCI 그리고 컴퓨어는 99.7%가 SMCI 수출이라 이들 업체는 사실상 모든 것들을 SMCI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결국 회계상 위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해명하지 않는 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가장 커다랗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위치를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네, 바로 이 슈퍼마이크로의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파크에 바로 이 두 회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SMCI는 충분히 자신들이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자신들의 캠퍼스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른 회사에 맡긴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냄새가 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좀 나왔던 게 있는데 바로 SMCI가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SMCI에 대해서 미국이 제품의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4만 5천 건 이상의 수출 거래를 검토를 했는데 제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SMCI의 제품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장에 수출이 됐고 이미 OFAC의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SMCI의 대리사가 수출용 부품을 일부러 우회해서 다른 국가로 재수출해서 러시아로 우회를 수출하는 방식이 의심된다는 점이 포착이 됐고 그리고 SMCI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여러 중국 관련된 대리업체를 통한 판매를 중단하러 지시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다른 판매 방식으로 판매를 지속해 왔고 현재는 약 9억 6천만 달러에 관련된 수출이 이미 OFAC와 조사를 하고 있고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여기에다가 SMCI가 최근에 고객들에게 제재로 인해서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알리고 있고 이에 따른 영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결국 SMCI가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제품과 품질 문제로 인해서 많은 주요 기업들이 거래를 철수하거나 중단하는 부분들이 좀 관찰이 됐거든요. 특히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였던 SMCI가 있었는데 바로 2024년 5월에 애초에 엔비디아의 공급망 책임자가 대놓고 델과의 경쟁에서 원래 옛날에 SMCI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델을 전체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성으로 엔비디아가 델의 서버에 관련해서는 최고다라고 얘기를 했고 코어위브 같은 경우도 SMC와의 거래를 종료. 테슬라도 SMCI를 제외하고 다른 공급업체와 제약을 했고요. 이제 아마존 AWS도 제품 품질 문제로 인해서 다른 공급업체로 전환을 했고, 실질적으로 델 같은 경우 이번에 매출과 EPS 여러 어닝들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인프라 솔루션 그룹, 바로 서버 구축을 하는 그룹 쪽에서 매출이 정말 예상 이상으로 잘 나왔습니다. 결국 힌덴버그 리서치가 지적을 했던 SMCI의 매출이 많은 부분들이 델에게 뺏기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번 어닝을 통해서 증명이 되기도 했고 뉴스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매출 자체가 마진율이 많이 남는 어닝이 사실 좀 기업 좀 많이 남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쪽 결국 이 SMCI의 대량 대규모 사이즈의 데이터 센터 자체가 원래 마진율이 많이 남는 쪽이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결국 여기서 매출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SMC가 추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이번 주에도 결국 SMCI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전까지 혹은 자신들의 회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발표를 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아마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공매도 리포트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워낙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내용이 그 공매도 리포트 내용이 어떤 또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기업별 뉴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주목되는 게 엔비디아 얘기도 있고 애플 얘기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 어느 정도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엔비디아가 이번에 오픈 AI가 추가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추가적인, 자금줄을 모집하는데, 펀딩 라운드에 엔비디아가 참여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마소도 추가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미 100빌리언 달러 정도로 평가받는 회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SK 하이닉스보다도 높은 주가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AI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서려 있다. 아직까지는 AI에 대한 투자가 좀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뉴스를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애플에서 신제품 발표가 다다음 주죠. 정확히 말하면 다음 주는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그 전에 앞서서 이번 주부터 전체적으로 여러 루머나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주가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싶어서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저번 주 한 주 동안 뉴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CFO의 교체라든지 아니면 애플이 이번에 서비스 관련된 직원들을 100여 명을 자르게 되면서 애플 쪽에서도 직원 감원들이나 포커스하는 내부 쪽의 역량을 좀 바꾸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애플 이번 주 한 주도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기업 좀 주목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는 어닝이 막바지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이제 주목하는 기업들은 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하나는 C3 AI 아무래도 AI 관련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업 중 하나고요. 그리고 니오와 브로드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모든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서 결국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고 반도체 섹터 자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 기업에 대한 어닝들 이번 주 한 주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글로벌 인터뷰 우리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